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프닝 먼저 해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와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3% 상승한 2894.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52% 높은 2394.02포인트에, 나스닥 지수는 0.82% 오른 6133.6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4월 미국 전역의 경제활동이 2014년 말 이후 가장 활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4월 중 전미활동지수가 0.49를 기록했으며 2014년 11월 0.50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석유 수출국 기구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감산 연장에 합류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인 이라크의 감산 연장 소식으로 국제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전거래일보다 0.8% 상승한 배럴당 50.7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등 국제 정세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34% 오른 7,496.34포인트로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독일 닥스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15% 하락한 12,619.46포인트로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함께할 김민지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술주가 1% 가까이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올랐습니다. 이어서 어제 국내 상황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지를 눈앞에 두고 숨을 고르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2,300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일보다 0.68% 오른 2,30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소폭의 상승이었지만 코스닥도 이틀째 오르면서 64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국내 이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살펴보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볼게요. 국제유가는 이라크가 9개월 감산 연장에 합의하면서 유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는 25일 오펙 정기총회가 열리는데요. 오펙 회원국들이 현행 감산 합의를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감산 연장 가능성과 함께 향후 국제유가 전망까지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네, 감산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산을 해서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산은 아마도 지금 산유국들이 당면에 있는 상황들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감산 합의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유국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원유를 생산해내는 나라가 두 나라죠.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와 러시아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약세로 계속 형성될 경우에는 재정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지지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우디 그 석유 장관인 칼리드 알팔리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인 알렉산더 노바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소위 약간은 거친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다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우디라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더 이상 낮아지는 것은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25일 날 오펙 회의에서 감산 합의에 성공할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9개월 정도의 그 어떤 감산 수준이 연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증산하고 막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감산을 공표함으로써 유가를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산이 과연 유가를 산유국들이 원하는 것처럼 고공행진하게 할 것이냐라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산이 유가의 하방을 막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가 꺾이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과잉이 됐던 우리가 그 연초와 작년도의 흐름들을 잘 압니다. 그 작년도 흐름에서는 그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20달러 수준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았는데요. 역시나 수요 공급이 중요합니다. 원자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에서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그 공급을 수요 공급의 원칙들을 좀 지키게 만드는 것은 유가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셰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셰일이 있는데 이 셰일의 공급이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셰일의 손익분기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셰일이 과거에는 이렇게 끄집어내려면 손익분기점이 한 70달러 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공법이 발전되면서 손익분기점이 내려와서 이제는 어떤 대형 업체의 경우는 40달러 이상이면 손익분기점이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50달러 정도 수준 내외가 되자 셰일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펙에서 감산을 할지라도 미국 셰일 쪽에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쉽사리 감산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만큼 오펙의 헤게모니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도 하나 기억해야 될 수요 공급상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셰일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공급 사이드에서의 그 감산 효과가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일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란 대통령 당선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란의 개혁파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라이시 후보한테 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시 후보에 대해서 기존에 테헤란 시장이 지지를 하면서 후보 사퇴를 했거든요. 두 사람 합치면 5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두 사람 합친 지지율이 50% 넘으니 당연히 라이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로하니가 안 되는 거 했는데 오히려 유권자들이 단결하고 집중하면서 57%의 높은 지지율로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1차 투표로 그냥 가름되는 흐름들 보여주었는데요. 살짝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 젊은 층과 여성 유권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제 정치의 전면에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왜 그러냐?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치 전면에 나서자 정치의 흐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이란에서도 그렇고 최근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신세대들과 터치할 수 있는 SNS를 잘 사용하는 후보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것도 계속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보다는 트럼프가 클린턴보다는 훨씬 더 SNS를 사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에 반영이 되면서 정치판이 젊은 유권자들에 의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그럼 이란 이 부분들은 유가에 어떠냐? 이게
공급을 막을까요? 이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라이시 후보가 되었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란발 공급이.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로하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란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흐름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따져보면 수요 공급 상황에서 보면 유가가 감산을 하지 않고서는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산합의는 떨어지는 걸 막는 정도의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50 미만으로 떨어졌던 유가가 도대체 왜 올랐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유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 그리고 자본시장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유가 강세의 1등 공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달러 약세.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는 이슈는 이거죠.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트럼프 악재가 나타나면서 달러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와 유로화 대비 계속 약세를 시현하고 있고 이 달러 약세는 뭔가요? 기축통화라는 게 뭔가요? 기축통화라는 거는 통화의 기준점이라는 거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점이 되는 게 기축통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달러 기축이 약세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모든 표시 자산 가격이 자산에 대한 표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훨씬 더 현재 상황의 유가의 최근 반등을 설명해 주는데 훨씬 더 부합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가는 수요 공급도 중요합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사실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 석유가 왜 중요하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문명사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뽑으라면 하나는 인간이요,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즉 과거에는 인간 혼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졌어요.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야만 되는 거죠. 거기에 조금 다른 거는 말이나 동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마력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의 힘을 빌리거나 소의 힘을 빌려서 했죠. 그러나 그것까지예요. 그러나 에너지가 등장을 하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에너지라는 데 사람들이 눈을 떴고 에너지의 힘으로 문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가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석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인간 문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것들을 측정하는 가치가 변동되는 상황이다. 이게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예요. 기준점이 막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격이 가만히 있다고 할지라도 기준이 되는 것들이 기준자가 막 움직이면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보는 그냥 자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집계치는 어떻게 되나요? 막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특별히 달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들이 수요와 관계없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점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왜 중요하냐면 한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투자 쪽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에서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주다가 2305면에서 매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다시 사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달러 약세를 피하기 위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달러에서 피해서 다른 자산 중에 저렴한 자산은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다른 여타 국가의 주식시장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유가가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통화 가치가 변화하고 있고 달러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감산 연장 가능성과 함께 또 향후 국제유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2,000 선을 넘어섰는데요. 비트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고요. 사상 첫 $2,000를 돌파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비트코인은 아주 쉽게,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온라인 화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내는 게 근데 한계가 있는 온라인 화폐인데요. 사실 실제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가격 형성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확정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통화라는 것의 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인다기보다 통화의 가치가 움직인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앞으로 과거 5년과 앞으로의 5년을 지배하게 될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와 이슈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화폐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70년대와 80년대에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화폐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옛날 사람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아이스크림 바가 얼마였었냐면 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우깡이 얼마였느냐? 50원도 안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10배 이상, 그리고 100배 이렇게 막 뛰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품질이 100배씩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 기준으로 따져보면 고도성장이 나오니까 고도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경제의 총량이 늘어나면 여기에 따라서 뭐가 늘어나나요? 가치 윤활을 해주려면 화폐도 동일하게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화폐가 동일하게 늘어나야만 경제 규모를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8년도 미국의 리먼 사태,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벌어졌던 일은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자산 가치가 몰락을 하게 되자 자산이 함몰되면서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그게 하늘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발권을 하면서 통화량을 무한정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8천억 달러 거래되던 통화량이 4조 달러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경제가 회복되자 잉여로 남는 거예요. 즉 통화의 잉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아주 새로운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이제 그 막스나 이럴 쪽에서는 다른 잉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의 잉여, 이익의 잉여 이런 것들을 자본가가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정말 웃기는 상황은 뭐냐면 통화의 잉여가 생긴 거예요. 이 통화의 잉여가 생겼기 때문에 이 통화가 어딘가에 가서 달라붙어야 합니다. 예. 달라붙죠. 즉 자산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유동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자산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통화가치 하락이 자산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요즘에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지수 3,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통화 잉여가 자산 가치를 앙등시킬 것을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보아왔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진 한국에서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 하나의 현상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매수세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2,080달러, 2,090달러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원을 통과시킨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피넥스에서 이게 향후에 미국 달러화로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저당 수단으로서 하나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된 이유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리스크가 국제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그렇죠. 지금 미국 대통령 탄핵 위기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통화가 이동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전 원자재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해외 자산인 한국 주식이라든가 이머징 그 주식 시장이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왜 그러느냐면 기축이 움직이니까 기축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들은 아주 세계적이고 거대한 물결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아직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아직 주식시장에 참여를 제대로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거대한 흐름인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시장에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유리한 환경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중국과 일본의 사재기로 1년 새 6배나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네,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오늘은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 브레인들이 속속들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성장 정책인 제이노믹스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부 경제팀 라인업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제가 이 주식 증권회사에 있는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제 본업에도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경제 침해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능력이 역부족이지 아니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주가적인 경제적인 측면, 경제 중에서도 주식에 관한 측면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의 돌파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코스피장의 전일장에서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2,300포인트를 돌파해 줌으로써 이제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정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서 그 하나의 모멘텀의 하나 이슈로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경제팀이 어떤 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 정책으로 국정을 5년 동안 운영할 것이냐 하는 점이죠. 그 대두가 이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4인 경제 팀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가 금주 초에 이 경제팀의 다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제이노믹스를 이끌 경제팀의 윤곽을 보면요. 장하성, 교수님이었죠. 고대 교수였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렇죠.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이 됐고요. 이 장하성 교수를 보면은요. 같은 상대였던 후보자 시절 대권 후보 상대였던 안철수 후보자의 경제 멘토 역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광두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데요. 이 부의장님, 이 김광두 부의장님의 선발을 놓고서 아주 파격적이다 하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시절에 박근혜 경제 가정교사를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탁해 놓고서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기획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했는데요. 아주 고졸 신화를 이룬 전형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어떤 실무형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후보자로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김상두 교수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과거 관료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업의 저격수다 하는 논란을 벌였던 아주 대기업들이 아주 떨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김상두 공정위원장이 후보자로 내정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장하성, 김광두, 김동연, 김상두 이 경제 네 분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뭔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이견이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공감을 이루는 분은 이 부분은 네 분 모두 일자리 창출이 소득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개인들이 또 지출을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는 여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제1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추경 예산과 증세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추경 사항과 이 추경을 또 어디에 쓰냐의 문제 그리고
세금을 올려가지고 더 세수를 걷어들이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키포인트는 이 재별 개혁 문제입니다. 이 재별 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놓고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 강론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추구한 통합과 융화 이런 대타이틀을 전제로 해서 이 경제 침에서도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어떠한 속도 조절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국내 주시장도 그 대략적인 윤곽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팀이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어떤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했다고 본다면 아주 극적인 아니면 최이상형의 어떤 결론을 낼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경제팀은 그래도 아직 출범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귀결 될지는 모르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문정부 경제팀의 라인업 특징과 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기대를 모았던 IPO 대여 ING생명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분할 후에 재상장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대부분 기준가를 넘어서면서 선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 이게 이 신규 상장되는 종목을 보고 큰 폭의 수익을 내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가능성은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아주 미비한 양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적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이 많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PO 신규 상장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수익을 갈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단 조심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말씀해 주신 바로 이 김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이 IPO 시장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한테 큽니다. 특히 보수적인 투자자들 어떤 수익보다는 그 원금 보전, 다시 말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올 2017년도 벌써 이제 5월을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2017년도도 그런 상황에서 이 IPO 시장은 오히려 지지부진한 반면에 같이 상장된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회사가 분할해서 쪼개적으로 인적이나 물적 분할해서 쪼개져서 재상장하는 주는 오히려 큰 폭의 수익을 거두는 양면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IPO 시장 대어라고 알려졌던 지난 11월 11일과 12일 날 신규 상장됐던 ING생명하고 넷마블 게임즈의 공모가보다 현재의 가격이 훨씬 더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상장하자마자 빠르게 매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그런 형국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할 재상장된 종목군은 오히려 상승의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만 해도 이 분할 재상장된 종목군들이 한 7개 법인 정도가 되는데 이 7개 법인의 평균 상승률을 보니까 종합지수를 훨씬 더 압도하는 월등하게 앞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7개 법인의 올 한 해 평균 상승률이 무려 84%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2%의 상승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 인덱스 펀드 종합지수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사업구조 개편이라든지 인적 물적 분할로 인해서 회사가 쪼개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그리고 영업회사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분할 상장된 종목을 보면 크라운 혜태홀딩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4개 회사로 쪼개졌죠.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이런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 있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는 유비코스와 AP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7개 법인으로 분할됐는데 이들 법인 모두가 오히려 종합지수의 상승률 월등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그러면 신규 상장된 종목은 아예 하지 말고 분할 재상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도 초반에 매도를 잘하셨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상장되는 종목군들은 상장하고 나서 그 시점이 문제지 초기에 매도를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신규 상장 종목은 예전 과거 3년 전, 5년 전, 길게는 10년 전부터 그 회사의 주변 분들이라든지 지인들이 엔젤 투자 형식으로 미리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가라든지 뭐 공모가 이하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액면가라든지 액면가 이하로 이미 장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단 하나. 이 회사가 상장되면 대박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기대감으로 이때까지 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자마자 그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일부 대주주와 보호해서 락이 걸린 물량들은 6개월이나 1년 후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물량이 대거 출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자마자 조금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IPO 시장에 신규 상장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그 팁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상장하자마자 그래서 짧게 끊어친다는, 그래서 상장하면 일단 매도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과연 국내 주식시장이 2,300포인트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레벨업 될 수 있는 과정이냐. 이미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1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바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것이 기회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적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상승 기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냐면, 왜냐하면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세가 이탈시까지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25일 날 잠시 한번 달력을 보겠습니다. 오늘 23일입니다. 그러면 24, 25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뭐냐? 미국에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뭘 하느냐의 여부보다도 이 FOMC 5월 정기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 FOMC 25일에 발표되는 회의록에서 그 보유자산 축소를 어떻게 언급하느냐, 그로 인해서 미국 통화정책이라든지 불확실성 확대가 어떻게 진행되냐, 이것이 더 향후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때는 이 FOMC 미국 회의록 공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과거 미국의 탄핵을 했던 것이 두 차례 있었죠.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하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탄핵 순수 탄핵 이슈만을 가지고는 주가가 조정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닉슨 대통령 때는 그 중동 정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고요. 클린턴 때는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컸지 단순한 대통령 탄핵 가지고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라든지 깊은 수렁으로 빠진 적은 없었다는 점이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악재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미 단기에 소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은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하려면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그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이미 종목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 주식 투자 격언해 보면은요, 가는 말에 채찍질을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가는 종목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이 있는데 주도주가 먼저 치고 가면 후발주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등 주자, 4등 주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꺾이는 걸 생각하면 선두주자가 꺾이고 후발주자가 주도주로 나섰냐, 이런 경우보다는 꺾이면 같이 다 꺾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에 강조해드렸던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그리고 이들이 납품하는 바툼제 부품 관련주들 좋습니다. 이거 하나 언급해드려야겠네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가 되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지 알고 추가 상승할지 알지만 삼성전자를 선뜻 배팅하시는 분은 적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철저하게 핵심 우량 대형주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됐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피 시장 대형주를 매수하지 못하고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추셨던 분들은 이제 못 참겠다 하고 대형주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갈 필요 전혀 없다 하는 점입니다. 충분히 중소 부품주들도 각광을 받을 적이 높다. 그것은 새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반도체 관련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한다면 최대의 수혜주, 은행, 증권업종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약, 그렇죠? 그리고 대북 관련, 대중국 사드 관련 이슈가 해소가 완화가 됨에 따라 한한령이 완화가 되면 수혜가 되는 유통, 백화점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그리고 화학주 역시 눈여겨보시 좋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폭넓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 감소에서 악재를 겪었던 자동차의 대명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그렇죠, 지주사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보호무역 제도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 일련변으로 해서 충격을 받은 철강 업종도 이새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 시장에 걸쳐서 골고른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과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이 장에 그렇게 크게 엇나가지 않으면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시황은 물론 필살기 종목까지 전격 공개해드리는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 신동원 대표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필살기 종목 공개에 앞서서 먼저 외환영웅이 지난 시간에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한 수익률부터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5가지 종목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한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에 편입해주신 한국종합기술이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19.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4월 19일에 편입해주신 더존비지온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역시 수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오늘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8%의 수익이 나고 있는 4월 19일에 편입해주신 동아지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워즈와 FNF는 10.6%의 나란한 수익률로 보유 의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가지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12.6% 롯데정밀화학 5월 2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12.6%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5월 8일에 편입해 주신 한국콜마홀딩스가 10.8%로 두 번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5월 12일 금요일에 한화케미칼 편입해 주셨는데 8.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편입해 주신 애경유화가 현재 1.1%의 기분 좋은 수익률로 신규 편입 수익률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수익률 점검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추천주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예, 먼저 4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더존비지온과 4월 24일 날 추천드렸던 한국종합기술은 목표가 도달 후 80%에서 90% 축소 후 지속 호전하고 있었는데 현재 19.5%와 한국종합기술은 32.3%의 수익을 나고 있어서 99.9%를 청산하는 후 한 주에서 10주만 갖고 끝까지 한번 갖고 가는 전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또한 4월 19일 날 추천드렸던 동아지질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지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청산하지 말고 한 주라도 10% 20%라도 끝까지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황 점검까지 점검해 주시죠. 예, 오늘은 항생지수 횡보로 봅니다. 횡보. 자,
25,241 지지시 상방. 그러나 혹시 25,442 저항시 하방으로 보면서 매도 전략 위와 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수로는 50.73 지지시 지속 상방. 혹시나 50.73이 깨지면 50.15 부근에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금은 횡보로 봐주시고요. 지수로는 1254.4가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1263.4가 저항이 할 때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상방이고요. 지수로는 1.2515 지지시 상방이고요. 혹시나 1.11515가 깨지면 1.12435 부분에서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지수로는 2396.75 저항시 하방입니다. 매도 뷰 또는 2396.75가 혹시라도 돌파했을 때는 2401.75 부근에서 다시 매도 전략으로 하방 뷰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황 점검과 함께 오늘의 필살기 종목까지 공개해 주시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또한 국내 선물은 떠서 상승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상방의 힘은 아직까지 셉니다. 여기가 고점이다 생각하고 개별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팔지 말고 계속 홀딩해 주시고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수 있으면은 매수 전략으로 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은 2295.49가 지지시 상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2295.49가 깨지면 2290.61 지지시 상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별 종목은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혹시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도 상방으로 보면서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수로는 299.00 부근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혹시나 299를 깨지면 298.75 부근에서 다시금 저점 매수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종목 코드 018880입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및 산업용 부품과 시스템 제조 및 판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자동차용 공조 제품 시장의 48%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1위 업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차업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과 해외 시장 기반으로 여러 사양의 에어컨 시스템 개발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도달 시 이 종목도 80%에서 90%만 축소 후 나머지는 본저를 잡고 10% 20%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SJ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속 시원히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2부 박유라입니다. 쨍쨍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저녁에 중북부와 전남 해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수요일에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공기 상태 깨끗하겠고요. 저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5도, 인천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차츰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 강릉 25도, 속초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저녁에, 영남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7도, 부산 23도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